그럼 우리 이제 토크를 시작하려고 해요. 올해 백델리안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토크의 제목이 차별 없는 한국 영화 그 다음을 말하다 라는 제목이고요. 저는 진행을 우리 봉배우와 함께 맡은 변영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태규고요. 올해 백델 초이스 10에 사실 심사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이 깊었는데 이렇게 네 분의 백델리안으로 선정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이것 또한 굉장히 기쁘고 사실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이미 몇 년 전에 성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을 쓴 바 있는 봉태규 배우님께서 올해 백델 초이스 10의 심사위원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얘기를 좀 해줘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네. 왜냐하면 저는 앞서서 책을 낸 저자이니까요, 작가니까요. 뭐 사실 이런 행사가 저에게 온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긴 하지만 내가 기꺼이 수락해서 빛을 내주리라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술을 마신 건 아니고요. 네. 남자는 결혼을 잘해야 돼. 그럼요. 예,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제 반려인이라고 해야 되나? 제 파트너인 그 하시박 작가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진짜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별로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그나마 좀 나은 인간이 됐을 텐데 많이 배운 것들이 있어서 네, 저에겐 결혼이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된 건 맞습니다. 네. 여기 같이 이제 저와 MC를 하고 계시는 변영주 감독님은 오랜 시간 한국 영화계에 몸담아온 연출자로서 영화계 성평등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오늘 행사를 함께 하시는 소감은 어떠세요? 제가 작년에 이 행사를 할 때 내년에는 어떡하지 하고 되게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그 영화들이 굉장히 특별했거든요. 뭐 벌새, 매기를 비롯해서 뭔가 그 웨이브처럼 몰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가능하겠어? 라고 했더니 웨이브가 또 오면 이게 파도 하나가 아니라 지속적인 파도다 라고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정말 올해 그 영화를 만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 개봉을 해준 모든 감독님들, 제작자님들 또는 배급해 주시는 분들, 극장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백델리안과 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앞서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각자 백델리안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분씩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저도 약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는 게, 뭔가 백델리안 선정이 되려면은 아예 여성 인권에 대한 영화라는 어떤 주제의식이 좀 더 뚜렷해야 된다던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선정을 해주셔서 내가 굳이 막 그런 이야기들이 전면에 내세워져 있지 않더라도 여성 영화인으로서 여성 배우와 함께 여성의 서사를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충분히 이런 백달데이의 행사에 참여하는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실 되게 영화가 흔하고 만들 기회가 약간 귀해진 시대여서 영화를 만들 때 내가 관습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나? 혹은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끌어당기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중간중간 들었었는데요. 비넥스트라고 되어 있는 그 상을 주셔서 사실 굉장히 안도감도 들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떨려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수상 소감에 저희 빛과철 배종대 감독님한테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처음 이제 백델리안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양성평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사실 제가 삶 속에서도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제가 받아도 되는 상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먼저 판을 짜거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 속에 제가 선택이 되지는 상황인데 되게 수동적인 상황에서 제가 상을 받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배우가
어떤 중년 여배우에 대한 어떤 기대치, 어떤 바라는 것들을 제가 뭔가를 해야 되나 어떤 책임감도 생기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진짜 저도 굉장히 얼떨떨했고요. 그 연락 받았을 때 이종필 감독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던 것 같아요. 저보다 오히려 더 백델리안에 가까우신 분이셔서 그냥 같이 축하하고 그냥 이 영화를 같이 만든 사람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 수상 소감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개별적인 질문을 할 텐데 그 전에 이 백델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게 뭐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어서는 안 되는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식이 있는 영화거나 뭔가 기치를 높이든 게 아니라 그냥 야 이런 건 당연히 있지 않아 대부분의 영화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영화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봉을 한 경험을 갖고 계신 홍성은 감독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처음 영화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고독사 다큐멘터리가 영감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고를 쓰면서 어려웠던 과정 또는 촬영고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가장 우리 중에서 기억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것 같아. 네. 제일 아무래도 어려웠던 거는 좀 이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들이 제가 직접 다 겪은 일들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감정선이라던가 생각하는 것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끌어올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나의 어두운 면을 너무 다 보여주고 나의 유약한 면을 너무 다 까발리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 본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참 주인공을 보면서 그때 홍성은이 왜 그랬나 이런 게 좀 이해도 되고 예전에는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좀 이해도 잘 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좀 너무 빨가벗은 느낌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담은 있었고요. 초고랑 촬영고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는 두 번의 전화 통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진아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때, 그리고 수진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 때인데요. 원래 처음 아예 초고에서는 두 번 다 직접 찾아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집에도 쳐들어가는 거였고 수진의 집에도 어렵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시나리오 계속 고치다 보니까 마치 대면 소통만이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뭔가 읽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유선 통화를 하건 뭐 문자를 보내건 거기에 진심을 담을 방법은 대면 소통보다는 어렵지만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번의 대화, 결정적인 대화를 다 전화 통화로 바꾸는 그런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공승현 배우 너무 좋아서 영화 보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는 왁 하면 안 되는데, 응? 그러니까 정말 극장에서 그러신 건 아니죠? 아니지. 네, 그죠? 예, 설마. 안 됩니다. 네, 안 요즘엔 그래. 더 안 되고요. 네. 내가 아무리 요즘 막 나가도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걱정이 돼서요. 네. 근데 뭐랄까 이렇게 공기까지 전달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캐스팅 과정과 실제 공승현 배우님 성격과 캐릭터의 간극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연기가 아닌 실제 모습인 것처럼 막 느껴질 만큼 감정이 막 꾹꾹 눌러진 되게 절제된 연기가 돋보여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저도 선배 감독님들께 이제 조언을 들을 때 항상 듣는 말이 결국에는 너랑 같이 영화 작업을 하는 배우가 네 운명이다.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뭐 일을 겪어서 캐스팅이 되고 결정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공승현 배우를 만난 거는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뭔가 애를 쓰고 이랬다기보다는 저한테 진짜 그냥 과분하게 주어지는 행운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마침 주변에서 추천을 해줬고 저도 만나볼까 하고 만났는데 또 너무 느낌이 좋고 배우님도 대본을 받고 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제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되게 큰 행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도 제일 많이 의지하고 또 고마워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공승현 배우이고요. 실제 성격은 진아랑 공승현 배우랑 별로 비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면은 되게 친구들이랑도 잘 교류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진아를 연기하기엔 조금 멀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가끔씩 보이는 어떤 표정들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 그래도 접점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만들기 전에 프리 과정에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뭐 만나서 몇 시간씩 앉아서 그냥 굳이 시나리오 얘기 안 하더라도 수다도 많이 떨고 좀 사담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좀 서로 어떤 사람인지 좀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감독 입장에선 되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사실 배우들이 뭐 드라마 촬영하시고 이러면 되게 진짜 너무 바쁘고 짬내기가 어려울 때도 많은데 언제나 영화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시간을 기꺼이 내서 같이 길게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캐릭터 이야기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둘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캐릭터에 대한 간극을 조금씩 서로 좁혀나간 것 같아요. 저도 이 진아라는 캐릭터의 공승현을 어떻게 입힐 수 있을까를 고민을 더 쉽게 할 수 있었고 공승현 배우도 자기가 이해 못하던 것들을 조금 더 다 이해를 좀 하게 돼서 둘이 좀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만들어간 그런 힘이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박지환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요. 내가 죽던 날을 보면 이게 굉장히 장르적이면서 결이 굉장히 섬세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시나리오를 처음에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캐스팅하고 투자 등의 난관이 따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어땠을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인터뷰에서 봤는데 이게 제목이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제목 때문에 이 우울한 제목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시나리오는 되게 오래전부터 썼었는데요. 제가 다른 회사랑 이제 계약을 해서 쓰게 되는 게 있고 그냥 저 혼자 쓰고 싶어서 쓰기 시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쓰고 싶어서 쓰기 시작해서 그냥 저의 노트북 안에 이제 긴 세월을 이렇게 꺼내줬다가 누구한테 읽혔다가 다시 제가 고쳤다가 할 수 있었던 이야기여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 10대인 세진이의 마음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현수에게 제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으로 사실 그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나 보네요. 아. 하드에서. 한 7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바뀐 지점도 있고 제가 이제 나이를 들면서 생긴 어떤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여서 사실은 같이 하자고 하셨던 제작자분들이 읽고 만나자고 했을 때도 사실 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어떤 오해를 했겠거니 하면서 나가서 만났는데 다행히 이 이야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잘 읽어주셔서 그러면 이 사람들과는 해도 잘 안 돼도 즐겁겠다라는 마음으로 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빠른 속도로 뭔가 진행이 되었고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난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뭐 수정을 원한다거나 하는 지점들이 계속 있긴 했는데 글쎄요, 제가 원래 오래 걸려서 그리고 제 속도가 좀 느려서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을 빼고는 사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듣는 것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다른 영감을 줘서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 역시도 이 이야기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는 좀 그냥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이제 배우분들을 만나면서 좀 더 이제 두툼해진 느낌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내가 죽던 날 같은 경우도 되게 좋다는 사람과 너무 싫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간은 없는 제목이었는데 김혜수 선배님이 이 제목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그러면 말씀이 네. 굉장한 지지가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선배님 손을 꼭 잡고 저도 이쪽입니다 하면서 네 구수하면서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주최 측이 굳이 이 질문을 왜 나한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되게 웃었는데 2007년 단편 여고생이다를 연출하여 주목받으신 이후 2020년 첫 장편 내가 죽는 날을 만나기까지 1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소회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악행을 거듭하며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우리 박지환 감독은 그 11년의 시간을 버티게 해줬던 어떤 그 11년으로 따지면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요. 이제 전반부는 그럼요. 네. 달라요. 네. 전반부는 이제 다른 영화의 스텝으로 참여하고 이제 다른 영화의 시나리오 제의를 받아서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세상에 나오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초반에는 아예 그냥 영화일 말고 다른 일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때는 제 주변에 영화를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는데, 그맘때 만나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이제 다시 만난 친구들이 알려주는 어떤 세계랄까? 그런 거를 보고 되게 반성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게으르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만약에 영화를 찍게 된다면 그것이 첫 영화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내 이야기와 나의 태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무엇이고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조금은 멋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 태도들을 좀 고민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뭔가 조금 더 일상을 잘 살아내면서 버텼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려고 그쵸. 되게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실 버틸 게 없어. 사는 게 똑같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여고생이다라는 단편을 저는 정말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단편 영화여서 혹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보셨으면 좋겠고, 박 감독님 우리에게 있어서는 게으름이라는 게 우리 영화의 세계관일 수도 있어요. 네. 차기작은 빨라야 된다는 강박을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뭐 게으르다 보면 배영주 감독님처럼 연예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고요. 길이라는 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너 나랑 오늘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 예,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빛과 철에서 주연 역을 맡으셨어요, 염혜람 배우님. 네. 아까 시상 멘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주인공 옆을 지나가는 찰나의 역할에서도 기어이 어떠한 얼굴을 만들어내고야 마는 배우라는 평을 받으셨는데, I Can Speak에서 진주댁이 그랬고, 82년생 김지영에서 스카프를 맨 버스 승객역이 그랬고, 또 동백꽃 필 무렵의 홍자영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모두 평등과 간격을 사로잡은 작품들인데, 그 작품을 고르는 선관이라는 게 내가 잠깐 나가도 웬만한 건 안 하지 뭐 이런 것처럼, 예. 배우님만의 작품을 고르는 철칙 같은 게 있습니까? 주변에 소문이 좀 났어요. 염혜란이 하는 영화를 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너무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을 하게 돼서 저 운때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웨이브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어떤 거창한 기준이 있었거나 뭔가 이러지 않고 작품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그냥 본 게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결과가 정말 좋았던 거고요. 약간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역할이 저한테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시대나 뭔가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얼굴을 찾고 계시고 뭔가 이런 역할을 좀 지금까지 보던 인물 말고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에 제가 잘 올라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빛과 철은 어떤 성관으로 선택하신 영화이시고 또 주인공 영남역은 그동안 맡았던 역할 중에서 그 감정의 레이어가 가장 많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느껴졌는데 배종대 감독과 촬영 전에 인물에 대해서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도 궁금해요. 저 빛과 철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단편 영화의 여주인공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어떤 편견들이 있었나 봐요. 편견이죠, 그것도. 단편 영화의 여주인공들은 항상 제가 봤을 때 그냥 평범하지만 그 사람의 스토리가 있었고 관객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계속 감정을 이입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단역과 조연을 맡았을 때 뭔가 인물에 대한 게 아쉬울 때 이게 조금만 좀 더 풀렸으면 좋겠다 했을 때 주인공의 이야기를 아니면 전체적인 이야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장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주인공이라서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길게 긴 호흡으로 관객을 만나면서 이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되게 매력적이겠다. 하지만 이게 상업 영화에서는 되지 않으니 뭔가 독립 영화에서는 나에게 기회가 온 게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고 배종대 감독님이 저를 만나셨을 때 지금까지 보던 어떤 이미지와 다른 모습으로 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약간 일적인 고백을 받은 느낌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잘했으니까 비슷한 역할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에서 어떤 다른 모습을 봤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너무 고백처럼 좀 설레게 다가왔어요. 제가 하던 대로가 아니라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해내는 작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었고요. 그 좋아하는 장면은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인데 연기를 할 때 뭔가 좀 더 공소연 배우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너무 잘 봤는데 그게 안 돼요. 덜어내는 연기가 아직도 안 되고 뭔가 좀 담백하게 하고 싶은데도 뭔가를 좀 더 표현하려고 하고 자꾸 모자란 게 좋은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욕심이 앞서 나가고 하는데 이제 뭐 빛과 철도 다는 그렇진 않았지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면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그냥 무표정한 연기, 아무 표정이 없는 듯 보이는 장면이 저는 좋더라고요. 뭔가를 좀 덜어내는 노력을 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종필 감독이 아마 단편 영화를 만들었던 시기에 그때 가장 좋아했던 영화도 이종필의 영화였고 단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중에 제일 좋아했던 배우도 이종필이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좋았던 친구인데 데뷔를 이제 하면서 그렇게 재밌지만 이종필의 어떤 에너지가 막 그러던 어느 순간 드디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을 보면서 이건 이종필이다. 이건 이종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되게 매력적이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감독. 그리고 무슨 감독입니까? 그런 감독은 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감독이 겪는 감독이야. 뻔한 감독이란 뜻이지. 보통의 90%의 감독을 얘기한 거예요. 저도 제가 실수했네요. 저도 네. 제 주변에 떠오르는 많은 영화는 형들이 막 떠오르네요. 그 형들 진짜 매력적인데. 야, 너 남들이 보면 출연했던 영화 다 잘 된 줄 알겠다, 야.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요. 신분을 속이지? 실수했네요. 응. 네. 네. 근데 여하튼 거기다가 여성 주연 3명으로 심지어 시대극이에요. 조선시대 영화보다 이런 몇십 년 전이 훨씬 어렵거든요. 디테일한 것도 그렇고. 다양한 난관과 지난한 과정이 따랐을 것 같고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와 믿고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대표님의 원동력. 예. 자, 대표님. 예. 지금 새로운 감독들의 사랑을 한눈에 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열심히 어필을 예.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택시 운전사로 여성영화협회에서 제작자상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는 읽고 있어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쨌든 이제 택시 운전사로 되게 감사하게 많은 상을 받았는데 이름이 적혀 있는 상을 처음 받았어요. 여성 제작자 협회에서.
근데 뭔가 이 상을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사실 그날 이상하게 들었어요. 이렇게 같이 식사들을 하는데 혼자 뭘 해야 되지 않을까는 고민을 하다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사실 그날 했어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 또 올해 상을 주셔가지고 뭔가 되게 이상하게 뿌듯하고 좀 신나는 기분을 좀 느꼈었는데 처음에 사실은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그 주저했던 이유는 여성 주인공이 3명이어서는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담아야 될지가 사실 아주 명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 이야기들이 다 있긴 했지만 멜로적 성격도 좀 강했고 그래서 이제 해야겠다라고 사실 이제 결심을 하고 나서는 이종필 감독님을 왜 먼저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전국 노래자랑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종필 감독님을 잘 모르시는데 불구하고 연락을 해서 만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억을 잘 못하는데 감독님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고졸 사원들이 화이팅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되게 좋으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감독님과 꽤 오랫동안 각색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영화 일을 하기 전에 그 시대의 직장 생활을 정확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그 고졸 여사원분들이 계셨어요. 되게 유능하신 분이었는데 정말 이상하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밥도 따로 맞고 따로 일하고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른 시대이긴 한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좀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 수 있지에 대한 부분과 그러니까 직장이란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아시는 것처럼 되게 오래 했는데 우리에게 일이라는 게 어떤 거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영화를 좀 열심히 만들어 봐야겠다 이 영화를이라고 했던 것 같고 그 생각보다 그렇게 난관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제작자들이 똑같지만 이제 시나리오를 잘 디벨롭하고 투자사에 이제 시나리오를 돌리고 이제 캐스팅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는데 투자사 직원분들이 꽤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사에 꼭 뭐 여자 직원분들이 요즘 또 굉장히 투자팀이 많기도 하지만 그렇게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상하리만큼 되게 사랑받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영화를 제가 사실은 뭐 많은 영화를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삼진그룹은 진행하는 내내 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후반을 할 때나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갈 때 그 애니메이션 만들 때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영화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를 보면서 저도 좀 행복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영화라는 게 사실은 음악이나 미술이랑 다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건데 이 협업의 즐거움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있구나라고 느낀 영화인 것 같고 그 센터에 정말 우리 러블리하신 이종필 감독님이 제가 이제 연기는 끊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수장으로서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셔서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 여성 제작자가 모이면 한 테이블 이상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실은 그 정도로 이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독에게도 여성 감독이라고 하는 순간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배우에게도 여성 배우로서 하면 그 순간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성 제작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저런 생각이 더 많아지시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말 앞에 지금 여성 제작자분들 너무 사실 좋은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그 길을 너무 닦아놓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은연중에 여성 제작자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사실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관대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 주연인 영화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관대하다는 게 내가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가 아니라 이해 폭이 좀 더 넓을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말고도 저희 회사에서 뭐 약간 홍보를 하자면 뭐 그 인생은 아름다워나 이영 감독의 유령도 사실 여자 배우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연의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여성 제작자여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그렇게 딜리버리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폭넓은 거는 오히려 저는 어떤 부분은 좀 장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네 분한테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 그 본인들 작품 외에도 백델 초이스 10 영화 중에서 혹시 인상 깊었거나 영향을 주었던 작품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뭐 영향 네 뭔가 어렵고 저 콜 보면서 좀 재밌게 보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주연 배우님들을 너무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항상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배우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여자 배우가 힘있게 끌고 가는 영화이기도 했고 좀 하나의 장소가 계속 이제 그 시간이 바뀌면서 일이 섞이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뭔가 어떤 면에서는 좀 신선하지 않나 이런 장르들이 보통은 그 여성 둘이 끌고 가는 경우를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또 둘이서 또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것들도 되게 날것으로 많이 그려져서 좀 재밌게 봤었고 특히 그 극 중에 제가 극중 배역 이름은 모르는데 전종서 배우님이 그 집에서 탈출해서 치킨 뜯어먹는 씬 보고 저 막 약간 헉 했었거든요. 약간 아 되게 좋다 이렇게 날것으로 여자 주인공이 뭔가 자유를 표현하는 이런 컷들이 너무 보기가 기분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세기도 했지만은 네, 콜 꼽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11월에 개봉을 해서 지금 언급되는 영화들을 다 같이 만들어진 거에 가까워서 다 끝나고 이제 하나씩 보기 시작했었는데 일종의 경쟁작이었군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엄살을 막 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타이밍에 그 영화들을 하나씩 보면서 다들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많아서 되게 즐겁게 일단 봤고요. 그리고 언급하신 콜도 그렇고 전 디바도 되게 용감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감독님도 첫 영화라고 들었고 신미나 배우에게도 되게 새로운 어떤 도전이었을 텐데 사실 거의 듣기론 스포츠 영화를 찍는 것처럼 준비하셔서 찍었지만 다 그 심리 호러 같은 장르의 얘기를 풀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감한데 우리에게 되게 새로운 것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감명 깊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 작품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던 날을 제일 먼저 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봤는데 놀란 게 김혜수 선배님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작 환경에 있어서 이런 배우님께서 내가 이 역할을 하겠다 했을 때 얼마나 힘이 실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는 언제 힘이 생기나 이런 죄송해요. 농담입니다. 네. 여하튼 그렇게 김혜수 선배님이 그런 작품을 선택하시고 참여하시고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고 그리고 내가 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저는 너무 울면서 봤는데 뭐가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뭔가 범죄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너무너무 재밌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승현 배우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무덤덤한 연기가 아닌 듯한 그런 연기가 너무 좋아서 전 너무 잘 봤고 삼진그룹도 보기 전부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자분들이 나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재밌는 영화가 있을 수 있고 상업 영화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환영하고 싶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시기가 그렇게 인권이 그렇게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을 받던 그 시간들이 얼마 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였다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는 대학생이었으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랬다가 다시 한번 제가 좀
아, 좀 늙어가는구나. 또 다시 한번 또 뒤통수를 맞은 또 생각 들고 그랬었어요. 네. 저는 다 사실 재밌게 보고 각각의 특색이 있게 봤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남매의 여름밤을 너무 행복하게 보았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무슨 기본적인 이야기를 알고 본 건 아닌데 그냥 보는 내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작을 하다 보면 시나리오를 디벨롭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뭔가 그걸 다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영화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되게 충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그날의 기억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냥 남매의 여름밤을 되게 사랑하며 보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객석에 그 감독님이 앉아 계세요. 네. 그 박은경 제작자님한테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진구로 영어 토익반의 그 세 배우가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캐스팅하시게 되셨고 그 세 분들로 시즌 2 가실 생각 없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너무 가고 싶은 마음도 크고 뭐 약간 드라마로 제안들도 사실은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은 뭔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거는 좋은 대로 기본 좀 잘 남겨뒀다가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때 준비를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뭔가 되게 그 배우분들이 그냥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를 이렇게 하잖아요, 개봉할 때. 그래서 그 유희열의 음악 앨범에 나와서 노래를 하시는 세 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세 분이 굉장히 친하신데 그냥 이 세 분이 친해진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그냥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홍보 네. 영상은 역사에 남을 만한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배우들이 홍보 때문에 TV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나가는데 영화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TV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나간 TV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는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가끔씩 저도 아직도 틀어봅니다. 그죠? 너무 기분이 좋아지죠. 그 영상 보면. 엄혜란 배우님한테 이거는 이제 사전에 여메란입니다. 네네네. 염혜란 배우님께 이거는 사전에 질문을 받은 거 제가 처음이라서요. 이런 행사가. 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를 해오셨잖아요. 근데 뭐 대사를 뱉을 때의 느낌이 다양해서 네. 이 질문을 주신 분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보는 입장에서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마다 말하는 느낌이나 이 대사의 톤을 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건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품 선택할 때 전 작품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말투를 다르게 하는 다 그냥 저로 했겠죠. 제 안에 있는 뭔가로 했을 텐데 그거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비슷한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 싫어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작품을 고를 때 조금 다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으로 계속 선택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캐릭터나 네. 작품의 분위기가 다른 네, 걸 네, 선택하신다는 네. 거죠. 네. 네. 그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장유정 감독의 정직한 후보는 원래 원작이 주인공이 남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성으로 바뀌면서 더 좋아진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혹시 감독님들 그 기존의 영화 중에서 이게 여성 주인공으로 바뀌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염혜란 배우께서는 남성 배우가 했던 건데 그거를 내가 하면 더 재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딴 게 아니라 그렇게 바꿨어야 했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그 영화가 좋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질문에 답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제작자 입장에서도 예. 저는 얼마 전에 본 자산어보도 만약 그 사극에서 여성 캐릭터가 아주 다양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뭔가 사극에서 뭔가 두 여성 간의 그렇게 우정과 학문에 대한 즐거움이나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다면 되게 보기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또 한 작품은 영화 조커 같은 거를 영화 여배우들이 미친 연기력을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연기력을 볼 수 있는 작품이 나오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렇죠.
어떤 이 사회에서 미치기로 따지면요 여성들이 훨씬 쉽게 미친 연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조선시대 얘기를 사극도 그런데 저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지금 사극 하나를 뭘 준비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그 사회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여성 캐릭터를 만든다는 게 그냥 야 판타지야 젠장 뭐 이러면서 가지 않는 한 어느 순간 굉장히 막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리학의 나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허난설원에게 친구가 있었다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데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예술행위를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감독님들은 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남자 배우 역할은 아니지만은 원래부터 여성 역할이지만은 최근에 크루엘라 보면서 주인공은 크루엘라지만은 이제 악역인 바로네스를 보는데 나중에 바로네스 이 역할 얘기로 캐릭터로 뭔가 프리퀄 같은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 자체가 어쨌든 아기의 탄생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엄마가 계모도 아니고 친엄마가 자기 딸을 벼랑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까지 흘러가는데 저는 묘하게 통쾌함이 있더라고요. 바로네스가 크루엘라를 절벽에서 밀 때 되게 물론 악역이 악한 일을 하는 부분이지만은 저 캐릭터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임신을 강요당해서 아이를 낳았고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희생하기 싫으니까 아이를 희생했던 것뿐이고 근데 지긋지긋하게 이 아이가 또 다시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서 날 괴롭히고 이런 모습들에서 저는 내가 바로네스여도 쟤를 절벽에서 밀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종의 희열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못된 희열 같은 느낌이죠. 좀 죄책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네스 프리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섹시한 여자 악역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권모술수에 능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세다는 게 꼭 물리적으로 세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커나 이제 이런 여성 캐릭터들이 좀 나오는 영화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기대하게 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 약간 여성에겐 좀 더 선함이 기대되어지나 이런 느낌이 들 때 그거를 약간 반대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 좀 흥미진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식의 여성 악당은 한국 영화에서 좀 보기 드문 거는 사실인 것 같네요. 예. 어떤 순간 용서를 해준다거나 뭔가. 예. 근데 그런 캐릭터가 나오면은 굉장히 궁금할 것 같긴 해요. 굉장히. 네. 또 다른 박지원 감독님도 대답하셔야죠. 네. 저도 어떤 특정한 영화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모험을 하는 사람은 주로 어린 남자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10대 그 여성을 보면 사실 내가 저때 가장 총명하지 않았나? 가장 용기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또래들의 모험기 같은 얘기를 네, 구체적이진 않지만 계속 마음속으로는 계속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만들 수도 있고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통 질문인데요. 요즘에 그 현장에 나가시면 이 성평등에 관한 문제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변화들에 대해서 혹시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제가 현장에 스텝으로 나갔던 게 초능력자라는 영화였고, 그 영화는 남성 비율이 좀 많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저는 제 영화를 찍으러
2019년에 이제 찍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 현장이 좀 독특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냥 성비가 여배우들이 더 많기도 해서 거의 50대 50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성비가 맞으니까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느낌도 들었고 제가 의뢰 생각할 때 남자 스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이제 여자 스텝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음 현장에도 나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연출부 막내가 이제 20대 중반의 이제 연출부였는데 그 친구가 가진 어떤 생각들이 확실히 저 때보다는 더 앞으로 가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들었고 굉장히 주저없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사실 저는 연출부 때는 굉장히 자기 점검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의견이 받아들여질까? 혹은 더 힘이 실리려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친구들이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더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 그 말씀하신 대로 성비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이제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팀 뭐 파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야, 저 어떤 파트에는 여성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그 텐에 오른 영화 중에 디바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영화도 그렇겠지만 디바 같은 경우는 촬영 감독이 여성이기도 해서 뭔가 더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흔히 그거는 남성 스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까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언젠가 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이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민규동 감독님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은.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세련된 행사를 하셔놓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님부터 현재 준비하고 계신 아까 얘기하셨던 그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이 소소하게 있고요. 지금 개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세 작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국희 감독님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작품이 있고요. 뮤지컬 영화로 최초로는 아니죠. 열심히 시도를 해서 유승용 배우님, 염정아 배우님과 같이 해서 개봉을 준비하고 있고 김윤석 배우님과 배두나 배우님과 함께하는 강현 감독님의 바이러스라는 작품이 개봉 대기 중이고 또 이혜원 감독님의 유령, 설경구 배우님, 이한희 배우님, 박소담 배우님이 나오시는 유령이 지금 후반 작업 중에 있어서 세 작품이 지금 개봉을 대기하고 있고 이종필 감독님과 사실 차기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오늘 상 받고 뭔가 좀 왠지 마음이 좀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군인들이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함진구로 영어 토익받은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침에 이게 정말 오늘 이 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좀 드는 지점이 있고 그 외에도 그냥 열심히 좀 새로운 장르들 안 해봤던 장르들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냥 제작자로서 성실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까지 같이 섞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분. 네, 저는 지금 드라마 찍고 있고 내년에 나올 것 같고요. 제작자님이랑 말씀하신 그 작품에 제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요. 네, 어떤 영화죠? 중요한 역할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조금 나오는 거라서 그때 발견하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떤 해보고 싶은 장르라기보다 요즘 뭐 최근에 본 미드 같은 거 보면 사실 정말 어떻게 좀 전형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형사의 모습이 아닌 캐릭터들이 나와요. 정말로 그냥 크로스백 아줌마처럼 메고 딸을 키우고 있고 주부로서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보는 형사랑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보던 이런 형사를 본 적이 없는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멋있지도 않고 소위 외모적으로 막 멋있거나 그러지도 않은데 정말 전문 여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장르라기보다 좀 더 그렇게 다양해지면 좋겠다. 저도 그냥 생얼로, 저 사실 오늘도 샵에 가서 풀 메이크업 받고 왔지만 생얼로 나와서 정말 일하는 엄마로 정말 전문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 좀 다양해지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백델데이의 기준이라는 게 뭔가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자유로운 걸 열어주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성 역할을 여성으로 반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다양성이 늘어나길 바라면서 지정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해서 저 좀 특이한, 혹은 더 특이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평범하게 불러와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진 않아서, 네, 근데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여서가 아니고 원래부터도 좀 모성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어쩌다 보니 자꾸 다큐멘터리에서 뭔가를 찾는 것 같은데, 예전에 모성 그 마더쇼크라는 EBS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게 정말 쇼킹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모성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견과 억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때 좀 정면으로 보기도 했고, 또 그 전까지는 저도 막 어렸을 때부터 나 엄마가 될 거야, 아이가 낳고 싶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일종의 컴플렉스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여자는 원래 모성에 대한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너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그렇지 나중에 그때가 되면 그런 게 온단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대 후반이었는데 아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인가? 뭔가 결핍되어 있는 되게 뭔가 이상한 뒤틀린 사람인가? 라는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좀 많이 해소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반드시 본능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런 모성이 좀 더 잘 발현되거나 아니면 발현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열어주는 다큐멘터리였어가지고 그때 좀 꽂혀서 이제는 슬슬 뭔가 모성에 대해서 막 희생적이고 막 슬프고 막 이런 쪽으로만 푸는 게 아니고, 좀 아까 바로네스 얘기처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충분히 막 거부감이 들거나 하지 않고 흥미롭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슬슬 정리를 좀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혹시 막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아까 이 사람한테도 고맙다고 하거나 내가 아직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하는데 아니면 빼먹으신 분 있으신가요? 선전포고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네. 못하신 말씀이 있거나 네. 없으신 것 같은데 정리를 할까 봐요. 네. 네, 백들데이 2022를 심사위원부터 행사 진행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사실 굉장히 뜻깊고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요. 무엇보다 변영주 감독님과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자리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저희가 요즘에 일주일에 저희가 2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저희가 요즘에 콤비로 같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방송가에서. 네, 그래서 혹시 이제 팬데믹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대학 행사가 다시 열릴 테니까 저희들이 그 행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저희가 해봤는데. 네. 그런 거야? 그럼요. 왜냐면 다 무턱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다 돈 받고 하는 건데. 네, 그럼 한 건데 어쨌든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앞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읽을 때 저도 모르게 이 백델 테스트를 상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출연한 영화가 이 백델 초이스 10에 선정되기를 또 개인적으로 바라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봉태규 배우가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해주고
단순하게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심사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올해도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백델데이 행사는 단 한 번도 대면을 해본 적이 없네. 작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래서 정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에서 그치지 않고 또 2회를 치러냈다는 건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영화를 만들어낸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들에게 백델데이를 행사를 할 수 있게 영화를 만들어준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백델데이 행사 준비하는 관계자분들께 정말 깊은 박수를 드리고 싶고, 특히 그 정말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신 분들, 뭐 토론자로 활동하신 모든 우리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조합원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봉태우 그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백델데이 행사가 할 필요가 없는 날, 그러니까 백텔 테스트에 다 통과하는 거지. 뭐 이런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그 앞으로도 계속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런 고민을 할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화, 새로운 언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백델데이 행사가 한국 영화를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큰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무엇보다 상만 받고 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토크에도 참여해 주신 네 분의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희 행사 온라인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